우리가 다룰 문화철학 관련 쟁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목차에 나와 있는 건데, 순서는 목차와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체로 다른 모든 철학 입문 강의는 맨 처음에 그게 뭐냐, 뭐 존재론이면 존재론이 뭐냐 시작해서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거죠. 연역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존재론이 뭐냐, 존재론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입장들이 생기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문화철학은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철학이 뭐냐 먼저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그 문화철학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 가기는 상당히 부적절한 대상입니다. 아직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다 생겼으면 이게 애인데 이게 애 머리고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생기고 있는 중이라서 뭘 하나 만지면서 이게 다리인지 팔인지 파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 계획서는 좀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접근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긴 힘들고, 오히려 문화철학이 뭐냐 이런 얘기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시간에 한참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뭐냐라기보다 여러분한테 뭔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쟁점들을 다루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문화철학 얘기는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룰 쟁점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냐면, 논리적으로 볼 때 전제적인 작업이란 게, 첫째가 문화철학의 철학사,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우면 뒤로 돌릴 건데, 뭐냐면 어떤 거든 역사를 찾아서 이게 지금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면은 이 고민이 갖고 있는 심도나 이 고민이 갖고 있는 치열성이 잘 부각되고 의미가 잘 부여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고 뭔가 철학사를 통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훑어보는 것이 오늘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잉태됐는가, 또 물론 현실과 관련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전통을 살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애써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소급해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식인, 이런 개념, 지식인. 우리가 지식인이라는 개념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지식인 후보거나 이미 지식인이실 건데, 사실 지식인이라는 개념은 현대에 와서 불란서에서 그 드레피스 사건, 드레피스라는 사람을 국가 권력이 아주 부당하게 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드레피스 사건 때 드레피스를 옹호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레피스를 옹호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 형성된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지식인. 근데 그러나 현대적인 개념으로 형성이 됐지만 그게 함유하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과거 역사에 투영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쓰냐면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관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에 지식인이라 불렸던 그 용어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식인의 역사를 찾기도 하고 지식인의 뿌리를 찾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나 용어는 지금 생겼지만 유사한 문제의식을 과거에 투영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문화라는 것도 또는 우리가 오늘날 문화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 철학사를 통틀어 보면 비록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의미의 문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또는 그런 똑같은 문제의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문화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또는 본질상 아주 유사한 동일하다는 건 지나친 표현일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근대 이후에는 이제 쿨투어, 문화라는 말이 생기니까 그 문화 철학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날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니까 그 문화 철학의 철학사도 이게 문화 철학 입문이라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이제 통시적인 접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철학이 뭐냐 하는 문제가 또 문화 철학 입문에서는 중요합니다. 문화 철학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그게 왜 가능하냐?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 그래서 문화 철학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해명하는 작업이 문화 철학 입문에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과연 문화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 문화 철학은 문화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문화 과학과 어떻게 다른가 도대체 이런 얘기가 해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스스로도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이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철학적인 접근일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 문제가 되고 더 중요한 건 문화 철학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보는 철학적인 틀이 과연 확립될 수 있느냐. 도대체 철학적으로 문화를 보고 철학적으로 문화에 다가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부분인데 아직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느슨하게 범주화시킨다면 과거에 있던 철학적인 범주를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문화유물론이라는 표현도 쓰고 문화유물론이라는 표현은 이미 여러 사람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 번역된 책 중에도 마빈 해리스가 이만큼 두꺼운 책을 문화유물론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죠. 이만큼 두꺼운 그 대우학술종서입니까? 요즘은 아카네신가에서 나온 인류학 입장에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문학 쪽에서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Cultural Materialism, 문화유물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써서 그 영어책이 아주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코멘터리 영어책도 나와 있는데 문화유물론이라는 것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마 제 강의도 문화유물론의 관점에서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짙게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변증법이라는 것도 이런 말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cultural dialectic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해보려는 집단이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철학의 고전적인 쟁점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고전적인 쟁점이라는 게 옛날 게 아니라 논의 자체가 현대적이니까 현대 중에도 고전적인 쟁점 그러면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죠. 문화 제국주의는 문화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정한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역에는 그 문화를 이식하거나 그 문화가 들어가도록 이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화 제국주의는 서구 중심주의죠. 지금까지는 서구 중심주의 혹은 기독교 중심주의입니다. 이때 보편적인 문화가 보편적이다 할 때 보편적인 문화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전부 기독교 문화, 서구 문화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선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 분이 많을 거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그게 서구 선교사들이 실제로는 문화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토착민의 의식 구조, 욕망 구조를 기독교식으로 개조를 하면 꼭 그게 서구적인 것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틀을 닦는 거니까 기독교를 앞세워서 일종의 서구적 문화, 보편적인 문화를 이식하는데 힘을 썼죠. 그게 이제 문화 제국주의의 문제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고. 그러나 20세기 중엽 이후에 사실 20세기의 학문의 영역에서 가장 혁명적인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던 학문의 영역은 문화인류학입니다. 문화인류학이 20세기 중엽 이후에 문화상대주의의 승리를 확보함으로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서구 중심주의는 역사가 로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이전도 물론 그리스, 히브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체계화된 건 로마 때부터인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여러분이 아는 십자군 전쟁도 사실은 서구 중심주의고 서구 문화를 버티려는 노력이 하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라는 것을 서구 문화의 중심으로 놓고 전부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기독교 전파 이꼴 서구 문화의 전파고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와가지고 다 축첩제도 없애고 상투 자르고 다 서구화시키는 거잖아요. 내면적으로 서구화시키는 건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힘을 발휘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서구 중심주의 또 그걸 기반으로 이른바 AAA 지역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이거 우리가 AAA라고 부르잖아요. 과거의 제3세계 AAA 지역에 그 문화를 끊임없이 이식했던 문화 제국주의의 종말을 찍게 한 것이 바로 20세기의 문화 인류학자들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확립이란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 문화만이 유일한 하나의
보편적인 스탠다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설득력을 갖고 하면서 문화제국주의의 종말을 찍죠. 문화의 상대성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문화의 보편성과 상대성이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고전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의 자율성의 문제인데 이건 주로 사실은 많은 정치 철학 혹은 역사 철학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막스주의. 막스주의 같으면 여러분이 잘 들어본 토대 상부 구조, 생산 양식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정치적, 법적 체제가 올라서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의식이 들어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문화라는 건 사실은 그 체제에 따르면 여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거든요. 지금 용어로 하자면 이데올로기적인 의식이라는 게 그리고 토대가 바뀌면 정치적, 법적 상부구조가 바뀌고 그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인 그 의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경제, 이른바 생산 양식, 생산 관계로 보는 경제에 의존하는 일종의 종속 변수죠. 독립 변수가 아니고. 그래서 문화가 과연 그 사회의 토대, 경제나 정치에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작용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막스주의 전통에서는 원래 올소독스 막스주의, 아주 고전적인 막스주의 전통에서도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문화라는 건 그냥 결과물에 불과한 걸 보는데 그러나 그와 연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문화가 그렇게 결과물이냐, 문화에 의해서 토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막스주의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외부에서도 벌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한 8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부터는 문화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포스트 모던의 영향도 있고요. 포스트 모던도 문화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론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문화라 부르는 영역이 얼마나 자율적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그게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토대나 상부 구조는 경제나 정치나 법은 다 제도화되어 있는 영역이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또 영역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걸 이제 생활세계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생활세계라는 용어가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라이프 월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누리는 영역을 생활세계라고 한다면 문화라는 게 주로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생활세계 영역인데 문화의 자율성 논의는 달리 얘기하면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의 틀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 생활세계 사이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활세계가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의 틀에 얼만큼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고 오히려 제도화된 사회의 제도를 고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도 이제 문제를 바꾸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화의 자율성, 이게 고전적인 이제 문화 일반에 대한 논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철학의 현대적 쟁점은 여러분이 많이 익히 여기저기서 들으시는 얘기들입니다. 첫째는 자본주의와 대중문화. 이렇게 문화의 현대적 쟁점은 주로 대중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대중문화의 상업성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날 얘기가 아니라 대중문화는 현대 자본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니까 대중문화와 자본주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주로 이건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문화산업,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 유행, 광고, 소비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죠. 여러분이 많이 이름을 들어봤을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 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시장과 연관된 것만이 아니라 대중매체, 미디어, 매체라는 게 또 현대 중요한 핵심이니까 대중매체와 대중예술, 대중매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예술, 대중예술, 여기 이제 기술, 매체, 상품미, 일상성,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와 연관된 주제어들입니다. 그래서 거긴 맥루안부터 얘기가 되겠지만 그 위에 일상성, 르페브르, 이미지와 연관된 온갖 얘기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욕망, 무의식적 욕망, 그 대중문화를 만들어내고 즐기는 주체로서의
무의식적 욕망, 그리고 그와 연관된 온갖 형태의 지배라는 것이 또 현대 문화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욕망과 욕구, 니드와 디자이어와 니드 얘기고,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문화운동 등등. 당연히 욕망이니까 우리가 요즘 인기를 끄는 락강이나 지젝 같은 입장들은 이와 연관된 부분이 강할 겁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문화철학 입문이니까 아주 체계적이진 못하겠지만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그 논의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기초적인 차원에서 잘 정리해 보는 것이 우리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문화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의 의미를. 우리가 문화 철학이니까 문화가 뭐냐라는 의미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워낙 문화란 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현대 문화에 접근하기 위한 철학적인 토대가 있는데 토대라는 게 뭐 이론적인 토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범주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철학적인 토대가 사실은 위에 앞서 말씀드린 4번 문화철학의 현대적 쟁점의 세 개와 일치합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라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토대고 첫 번째. 두 번째 매체로 상징되는 기술이라는 것이 또 문화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객관적인 토대고 둘 다 이건 객관적인 거죠. 자본주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기술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세 번째는 그런 여건 속에서 문화를 만들고 수용하는 인간의 요소, 욕망이라는 것이 세 번째 토대가 되는 요소인데 객관적인 토대에 대한 두 가지 자본주의와 기술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제가 분류해 놓은 것이 표준적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우선 아주 좁게 문화라는 의미를 쓸 때는 아주 좁게 쓸 때는 이건 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인데 학문, 종교, 예술이라는 셋을 가리킵니다. 학문, 종교, 예술. 이게 이제 문화라는 그 개념을 가장 좁게, 가장 좁다라고 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좁게 쓸 때의 개념인 것 같아요. 좁게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 문화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 하는 활동이나 그 활동이 빚어낸 결과물 중에서 아주 고급의 결과물이나 고급의 활동, 저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급의 활동 및 그 결과물 그걸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 고급의 활동 및 결과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학문, 종교, 예술 셋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 개념이에요. 이 평가적 의미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말들이 많고 그때 이제 그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도덕적이라는 표현 혹은 뭐 과학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 중절 문제는 도덕적 문제다. 그러면 그때 도덕적은 어떤 의미겠어요? 도덕과 관련된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라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문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적 말의 도덕적은 뭐냐면 도덕과 관계된 혹은 도덕에 속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서술적 의미의 반대말이에요. 서술적 의미의 도덕적이 그런 의미고 서술적 의미의 도덕적 반대말은 뭐냐면 도덕과 무관한 그런 뜻입니다. 도덕과 무관한. 도덕과 관계없는. 그래서 대체로 영어 단어로 따지면 앞에 난이 붙으면 서술적 의미의 반대말입니다. 모랄 반대말 중에 난모랄이라는 건 도덕과 관계없는 그런 문제. 그런 의미죠. 평가적 의미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런 뜻이잖아요. 올바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대말은 뭐냐면 부도덕한이잖아요. 부도덕한. 그래서 뭐 unmoral, 뭐 영어 단어로 imoral이죠. 부도덕한. 과학적도 인간 복제 문제는 과학적 문제다. 그러면 과학에 속하는 문제다. 서술적 의미고. 이분은 과학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일로 해야 되네 또. 그럼 또 올바로 사고한다. 평가적인 의미니까 어떤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는데 문화라는 말도 보면 서술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평가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좁은 뜻으로 쓰이는 학문, 종교, 예술을 가리킬 때 문화라는 말은 단순하게 서술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좋은 활동, 끝내주는 활동, 고급의 활동, 아주 고귀한 활동 및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문화를 평가적으로 쓰는 의미 중에 하나면서 가장 좁은 뜻인 것 같습니다.